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읽은 책, 이 주에는 민음사 출판사에서 나온 종이책 3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밀리의 서재에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은 제가 늘 더보기란에 기재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 종이동물원. 이야기 시작 전 이 작가 켄 리우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976년생, 중국에서 태어나 11살 때 미국으로 이민, 하버드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한 후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7년간 일한. 화려하죠? 그랬던 그가 대학 시절부터 바랬던 꿈은 바로 작가 데뷔. 그때부터 쭉 수많은 단편들을 썼으나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35에 발표한 이 종이동물원이 SF 및 판타지 문학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휴고상, 네뷸라상, 세계환상 문학상을 모두 휩쓴 최초의 작가가 되었답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창작하며 3채도 번역하고 현재 낮에는 기술 전문 법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대요. 멋있고 부럽다. SF도 왜 여러 장르, 여러 주제가 있잖아요. 갑자기 슈퍼파워가 생겼다, 기계를 이식하다, 세상이 멸망했다, 우주에서 산다. 그런데 켄 리우 책에서 만나보는 주제는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그 이방의 정체성, 문화, 투쟁, 자아 발견, 역사,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SF. 그래서 찾아보니 켄 리우가 실크 펑크라는 장르를 창시했다. 동양과 서양의 감성을 합친 SF다. 어떤 느낌이신지 대략 느껴보시게끔 제가 두 이야기를 스포 없이 소개할게요. 다 좋은데 첫 번째 이야기는 상태 변화. 매일 밤 리나는 냉장고들을 점검한다. 냉장고가 집에 엄청 많아요. 그 이유는 냉장고에 리나의 영혼인 각 얼음을 보관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이 담긴 사물과 함께 태어나요. 갓 태어난 리나의 영혼이 마침내 형체를 갖추었을 때 간호사는 하마터면 이 아기의 영혼을 잃어버릴 뻔했대요. 각 얼음이 녹고 있어서. 그래서 구급 냉동팀이 부랴부랴 달려와 각 얼음을 포장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리나의 엄마에게 안타깝습니다. 이 영혼이 소멸하면 신체도 소멸하거든요. 아무리 정성을 기울인다고 한들 각 얼음이 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리나는 냉장고에 둘러싸여 생활을 하고 회사에 갈 때도 보온병에 그 소중한 각얼음을 넣어 다닙니다. 자리에서 밥 먹고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리나가 오히려 딱하게 여겼던 사람도 존재합니다. 영혼이 담배 한갑이었던 친구 에이미. 매일 밤 하도 놀자고 쫄라서 보온병을 들고 갑니다. 그랬더니 에이미가 본인의 영혼 각얼음을 꺼내서 위스키 잔에 넣고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바텐더에게 부탁하죠. 그러면서 에이미는 본인의 영혼인 담배를 피워댑니다. 에이미는 자취를 감췄어요. 영혼을 그렇게 뜨겁게 소멸시켜버린 걸까요? 그리고 어느 날 리나의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리나는 이 사람에게 막 마음이 끌려요. 너무 위험한 일이죠. 감정이 커질수록 리나는 뜨거워질 테고, 그러면 영혼이 위험하지 않을까? 리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혼을 지켜나갈까요?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실크펑크 느낌을 담은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 이 단편은 다큐멘터리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인공 에버는 사람이 직접 과거를 목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타임머신처럼 과거로 가는 건 아니고 과거의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천칭자리에 글리지의 581이라는 별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사실 20년 전에 그 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구에서 20광년 떨어진 별이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특정 거리에다가 망원경을 두고 지구를 밝히게 한다면? 지구의 특정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기술을 발명했는데 아쉬운 점 하나. 특정 순간을 목격하는 순간, 그 순간에 광량자가 렌즈로 들어와 소멸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소멸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망원경을 쓸 수 있다면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저라면 아주 짧게라도 날고 뛰고 헤엄치는 공룡들을 그냥 살짝 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기술을 만든 에버는 일본 정부가 지금껏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731 부대의 악행을 증명하는 데 이 기술을 씁니다. 731 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중국 만주 지역에서 운영한 생체 실험 및 생화학 무기 연구 부대입니다. 주로 중국인, 소련인, 한국인, 포로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실험을 했습니다. 매독 같은 질병, 바이러스를 사람한테 감염시켜서 그 영향을 연구하고 추운 겨울에 일부러 동상을 걸리게 한 다음에 그 과정을 지켜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 척출, 화학 무기도 실험하고요.
일본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이 731 부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전범 재판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이 이 731 부대의 연구 결과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부대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흘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희생자 유족 가족들에게 에버는 그 과거를 목격하고 본 것들을 증언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해요. 역사가 사적으로 남용되는 건 아닌가?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의 것이 아닌가? 희생자 유족들이 아니라 그럼 역사학자들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상주의, 선별적 기억에 너무 치우쳐지는 거 아니겠냐? 731 부대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치비부로 인해서 중국은 1600만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됐는데 그 역사를 서사의 집합으로 축소시키는 게 괜찮은 일인가? 반면 에번의 뜻에 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억이 없기에 역사의 함정에 빠져 공감을 못한다. 개인화된 이야기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인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다큐 같은 단편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역사는 누가 쓰는가? 누가 기억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진실은 연약하지 않고 누가 부정한다고 해서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숨을 거둡니다. 위안부 생존 피해자도 이제 8분 남으셨거든요. 평균 나이가 95세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한다. 생생하게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며 읽었습니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판타지스러운 이야기부터 이렇게 묵직한 역사 SF까지 만나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의 충격은 제가 테드 창 숨을 읽었을 때 받은 충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세계관이 너무 독창적인데 거기에 철학적 메시지가 또 들어가 있다. 테드 창 숨 안 읽어보신 분들 그 책도 강추합니다. 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단편 중 하나가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라는 단편인데 그 이야기에는 프리즘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를 통해서 평행 우주에 있는 수많은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늘 이 선택이 맞을까? 만약 달리 선택했다면 이런 가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대화해 보니까 그 다른 삶의 나도 그닥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나는 내 미래를 선택할 자유를 갈망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수많은 가정으로부터 해방을 바라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던지는 단편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강추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의 인생책으로도 뽑히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 소녀는 빛의 세계에서 밝고 안전하게 자랐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듬뿍 받고 가톨릭 가르침도 받고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둠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자라기 시작하죠. 불량한 친구들이랑도 어울려보고 거짓말도 쳐보고 또 거기서 죄책감, 불안도 느껴보고 그렇게 조금씩 빛의 세계에서 나와 어둠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때 한 인물, 바로 데미안이 에밀 앞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카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나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빚은 첫 인간, 아담과 이브가 낳은 형제들입니다. 카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을 더 좋아하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 카인은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카인의 이마에 표식을 새겨 영원히 떠돌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수업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데미안이 속삭입니다. 카인의 표식이 과연 죄의 상징일까? 오히려 강인함, 독특함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카인이 남다르고 특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 건 아닐까? 사회는 이렇게 비수능적이고 독특한 카인을 배제한다. 이 해석을 들은 싱클레어는 충격을 받고 기존의 선, 악, 이분법적인 세계에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가치관,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내내 징글징글 하게 됩니다. 데미안이 왜 그렇게 유명할까?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발표되었던 소설이기 때문에 정신적,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의문을 품고 너만의 자아를 찾아가라,
사회적 규범, 도덕적 잣대에서 벗어나 너의 고유한 생각, 고유한 길을 찾아라 라는 메시지 전하는 따뜻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였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에서 비롯된 리뷰임을 우선 밝히고요. 책에서는 자신의 무의식을 파헤쳐서 관념으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나의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일, 깨달음, 자아 발견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그렇게도 최고의 일일까? 좀 무디고 둥글둥글한 자아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깨우친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정만을 나누고 살아도 충분히 괜찮은 삶 아닐까. 내적 갈등과 고독을 겪어야지만 진정한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결론이 마치 오직 특별한 소수만이 그걸 깨달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덜 중요하고 무지하고 그런 좀 시선이 느껴졌달까요? 역사적 배경과 사건들이 조금 더 서술되었더라면 제가 좀 더 애정을 갖고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시절 전쟁 직후 삶의 의미를 찾던 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물론 헤르만 헤세의 문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시다르타 바로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다음으로 소개할 책을 훨씬 더 즐겁게 읽었는데요. 밀란 쿤데라의 무의미의 축제. 제가 사실 독서 브이로그에서 줄거리 같은 걸 좀 설명한 책들은 1일 책에서 제외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재독을 했고 또 책 자체가 특별한 줄거리는 또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매우 얇고 술술 읽혀요. 평범한 날 속 친구 4명이 각자의 단상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삶과 존재라는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주제를 담았어요. 단 이를 유머와 가벼움으로 풀어냅니다. 줄거리를 소개하는 게 제목처럼 무의미하다. 그래서 각 인물들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금 설명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문장들 중 어떤 게 제일 와닿으시나요? 나에게 인생이란? A.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투성. 천천히 곱씹으면서 즐기고 싶어. B. 요란하지 않고 차분하게 평온한 게 좋아. C. 재밌게 사는 게 최고지. 심각할 필요 없어. D. My way. 정답은 없음.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좋음. E. 나의 존재를 남기고 기억되고 싶어.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만약에 A에 가깝다면 소설 속 알랭을 닮으셨습니다. 베일에 쌓인 인생을 사색하며 즐거움을 찾는 당신. 저번 독서 브이로그에서 배꼽 이론을 말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배꼽을 지니고 있다. 배꼽은 되려 인간의 반복의 반복을 부른다. 우리는 모두 특별하지 않게 이 배꼽 징후 아래 살아간다. B가 어울린다면 라몽.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삶을 바라보는 당신. 이 뒷표지 문장을 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뒤엎을 수도 없고 개조할 수도 없고 한심하게 굴러가는 걸 막을 도리도 없다는 걸 오래전에 깨달았어. 저항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뿐이지. 만약에 C에 가깝다면 샤를. 행복, 관계의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당신. 소설 속 문장을 소개하자면 아까 그 배꼽 이론의 친구 알렉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어깨빵을 당해요. 어떻게 보면 상우의 잘못이 있는데 알렉은 이렇게 사과를 하죠. 이 샤를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라면 사과할 거야? 하지. 그래서 알렉이 아이고 이 친구야 너도 사과쟁이 부대에 속하는구나. 저도요. 사과를 하는 건 자기 잘못이라고 밝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샤를이 이렇게 말해요. 맞아. 사과하지 말아야 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 모두 빠짐없이 쓸데없이 지나치게 서로 사과하는 세상, 사과로 서로를 뒤덮어버리는 세상이 더 좋을 것 같아. 따뜻하죠? D에 가깝다면 칼리방. 남들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당신. 이 칼리방도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인데요. 케이터링 알바를 나가는데 거기서 파키스탄 사람인 척을 해요. 엉망진창 파키스탄어를 구사하면서 그 연극적인 상황을 즐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에 가깝다면 친구들 그 무리에 속하지는 않지만 다르델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르델로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 소설의 시작을 또 장식하거든요. 다르델로는 최근 계속 불안감을 느꼈어요. 암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세상이
너무 행복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라몽을 만나요. 행복해 보이니까 라몽이 인생을 즐겁게 사시는 것 같네요 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다르델로는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네, 잘 지내죠.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르델로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기 거짓말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그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웃었고 좋은 기분을 만끽했다. 나 중심의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서 흡족함을 느끼는 그 마음이 너무 유치하면서 또 이해가고 여러분은 어떤 인물과 닮았나요? 나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책입니다. 여러 인물이 각자의 시선으로 그 무의미한 축제를 즐기고 또 자유를 탐구하는 이야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쫓고 이런 것보다 무의미한 하루하루 속에서 나름의 축제를 즐기고 가볍고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안내해줍니다. 어떤 고양이일까요? 끈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새. 너무 즐겁게 읽었고 제가 또 밀란 쿤데라 다음 책이 또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트와 함께 또 읽어나갈 생각입니다. 이 저자가 대비되는 매력이 있어서 같이 읽으면 또 즐거움이 증폭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한 권, 두 권, 세 권을 읽은 주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공지 없는 이벤트 댓글에 호랑이 이모지 남겨주시면 랜덤으로 추첨해서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 보내드릴게요. 사유사 원목 북레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책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